평양 공연을 하루 앞두고 우리 예술단과 태권도 시범단이 오늘 김포공항을 출발해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빨리 만났으면 저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양 고려호텔에 여장을 푼 우리 예술단은 내일 첫 공연을 하는 동평양 대극장에서 리허설을 했습니다. 중국의 양제츠 정치국 위원이 어제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드 보복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하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문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중국 정부가 보였던 입장과는 무엇이 어떻게 달라진 건지 뉴스룸에서 짚어봅니다. 어젯밤 금호타이어 노사가 해외 매각에 합의하면서 중국 기업인 더블스타가 새 주인으로 유력해졌습니다. 10년 넘게 휘청였던 금호타이어가 드디어 정상화 기회를 잡은 건데 재무 구조를 바꾸고 이른바 먹튀 우려도 없애야 하는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제천 화재 참사가 난 지 100일이지만 안전 불감증은 여전합니다. 며칠 전 서울의 한 대형 스포츠 센터에서 화재 경보가 울렸는데 오작동이긴 했어도 직원들이 이용객들의 대피를 안내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큰 벚꽃 축제인 진해군항제가 오늘 전야제를 시작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열립니다. 오랜만에 미세먼지가 가시면서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JTBC 뉴스룸 지금 시작합니다. 기름 없이 달리는 일상으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13년 만에 평양에서 열리는 우리 가수들의 공연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조용필부터 레드벨벳까지 11개 팀의 가수로 꾸려진 예술단, 그리고 태권도 시범단이 오늘 김포공항을 떠났습니다. 평양에 도착한 예술단은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내일 공연이 있을 동평양 대극장에서 리허설도 했습니다. 강신우 기자입니다. 우리 예술단의 평양 공연이 다시 열리기까지 13년이 걸렸지만 가수들을 태운 전세기는 김포공항을 떠난 지 1시간여 만에 평양 국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비행기는 방금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북한의 삼지연 관현악단을 이끄는 현송월 단장과 박춘남 문화상이 예술단을 맞이했습니다. 평양 땅을 밟는다는 것, 가수들은 복잡한 감정을 이야기했습니다. 강산에는 너무 뭉클하다고 했고 윤도현은 가슴이 벅차다고 말했습니다. 예술단은 평양 고려호텔에 짐을 푼 뒤 내일 첫 공연이 열리는 동평양 대극장을 찾아 리허설을 이어갔습니다. 이번 공연의 제목은 봄이 온다. 가수들은 노래를 통해 남과 북의 봄처럼 따뜻한 평화가 오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상상했던 소리가 이번 평양에서 저희가 상상한 대로 그렇게 울려 퍼질 수 있도록 북한 사람들 앞에서 부를 노래엔 가수들의 고민이 녹아 있습니다. 시대를 뛰어넘고 세대를 아우르는 노래가 함께합니다. 2005년 이후 다시 평양을 찾은 가수 조용필은 친구여를 다른 가수들과 같이 부르기로 했고 가장 어린 아이돌 그룹 레드벨벳은 신세대들이 즐기는 노래 빨간 맛을 선곡했습니다. 저희가 막내니까 밝은 에너지 북측까지 꼭 전달해 드리고 오겠습니다. 윤도현은 통일을 염원하는 1178을 부르는데 이 노래 제목은 한반도 최남단부터 최북단까지 거리 1178km에서 따왔습니다. 우리 예술단은 내일 단독 공연, 사흘 후엔 남북 합동 공연을 합니다. 태권도 시범단도 내일과 모레 각각 무대에 서는데 마지막 공연은 남북이 함께합니다. JTBC 강신우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예술단 공연장을 찾을지도 관심입니다. 부인 이설주와 함께 다음 달 3일 남북 합동 공연을 관람할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복현 기자입니다. 우리 예술단과 태권도 시범단의 평양 공연은 김정은 위원장이 먼저 대북 특사단에 요청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북측은 평창올림픽을 위해 조성된 남북 간 화해와 협력의 좋은 분위기를 이어나가기 위해 남측 태권도 시범단과 예술단의 평양 방문을 초청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이 직접 공연장을 찾을 것이란 분석이 많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북한 삼지연 관현악단의 서울 공연을 관람한 것에 대한 답례 차원의 의미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일 우리의 단독 공연보다는 다음 달 3일 류경 정주영 체육관에서의 남북 합동 공연을 관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자리에는 대북 특사단 만찬과 최근 중국 방문 때처럼
부인 이설주와 동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조선중앙방송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북한을 찾은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 위원장을 만나 남북 관계가 올림픽을 계기로 극적인 해빙기를 맞이할 수 있었던 건 기회를 제공해준 국제올림픽위원회의 공로라고 말했습니다. 바흐 위원장은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2020년 도쿄 하계올림픽과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참가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JTBC 서복현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미뤄졌던 한미연합훈련 독수리 연습이 내일 시작됩니다. 한미 양국은 이번 훈련을 지난해의 절반 정도인 4주 동안 진행하고 핵 추진 항공모함 등 미국의 전략 자산도 투입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특별대표 자격으로 방한한 양재치 위원이 어제 문재인 대통령에게 약속을 하나 했죠. 사드 보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거였는데 중국에 작년 말에도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지만 실제 조치는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과연 그렇다면 믿을 만한 약속인 건지 정치부 유선희 기자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선희 기자, 어제 이제 청와대가 공개한 내용 보니까 양재치 위원이 사드 보복 철회를 거론하면서 또 눈에 띄는 게 문 대통령에게 믿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부분이었습니다. 네, 그 말이 나온 맥락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문 대통령이 중국의 단체 관광 정상화를 비롯해서 이른바 사드 3대 보복 조치에 대한 답을 요구를 먼저 했습니다. 예. 그렇게 했더니 양 의원은 중국은 문 대통령의 관심 사항을 매우 중요시한다. 예. 관련 사항은 이른 시일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 예. 그리고 이를 믿어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드 보복 조치를 끝내겠다. 이 부분을 재차 강조하면서 나온 이야기인 거군요. 네, 중국 전문가들은 이 믿어달라라는 표현에 굉장히 주목을 했습니다. 예. 서강대 중국문화학과의 류동춘 교수는 중국인의 언어 습관 그리고 문화를 고려하면 이 믿어달라는 말은 상당히 무게감 있는 발언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예. 특히 고위 관료나 정치인의 경우에는 이 믿어달라는 말을 아주 확실한 경우에만 한다고 분석이 됐습니다. 그냥 의례적으로 나를 믿어라. 뭐 이런 거를 넘어서는 의미다. 그런 이야기인 거군요. 네. 자, 그렇다면은 중국의 태도, 이제 작년 말에 이제 정상회담 이후에 나왔던 그런 이야기들, 또 그런 태도 상당히 지금과는 달라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전문가의 분석을 먼저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기존에는 사드 관련돼서 한국이 내세운 세 가지 노 입장을 계속해서 확인해달라. 이러한 강경한 입장을 보였는데 아무래도 거기에서 상당히 입장이 바뀐 거죠. 한반도 이슈에서 차이나 패싱이 되고 있고 미국의 대중국 압박 그리고 무역전쟁 이런 것이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한중 관계 강화를 통한 한국이라는 그러한 중요한 완충 지역을 확보하려는 그런. 그렇군요. 이제 조금 전에 얼마 전에 북중 정상회담도 있었고 이제 또 북핵 문제가 이제 급히 변하면서 서로의 역할이나 어떤 입장이 바뀌면서 태도가 바뀐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말에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에 갔을 때 중국 관영 CCTV에서는 산불 정책, 이른바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는다거나 이런 우리의 입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인해달라 이런 요청이 있을 정도로 입장이 상당히 강경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시진핑 주석이 한중 정상회담 이후에 새로운 관계 회복의 계기가 됐다 이렇게 말하긴 했지만 그것이 사드 보복 조치 해제로 제대로 이렇게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예. 그에 비해서 어제 양재치 위원의 발언을 보면 3대 사드 보복 조치라는 범위 그리고 이른 시일 내라는 해결 시기, 가시적 성과라는 해결 규모까지 담겨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말 그대로 가시적인 조치가 좀 있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시적인 조치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가능할까요? 네, 역시 업계에서 가장 기대하는 건 유커들, 중국 관광객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예. 지난해 한중 정상회담 이후에 리커창 중국 총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는 우리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갈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아주 정말 많이 오지 않았던 지난해 1월에 비해 아주 약간 늘어나긴 했지만 눈에 띄는 변화는 거의 없었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선이 좀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사드 부지를 이제 주한미군에게 제공한 롯데 문제인데 중국 현지의 롯데마트 점포 87곳이 현재 영업 중지 중이고 예. 그래서 영업이 중지됐으니까 차라리 매각을 하겠다 이렇게 시도를 중인데 이마저도 지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문제가 좀 풀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또 이제 중국 선양에 공사가 진행되다가 중단된 중국 롯데월드 건설도
다시 재개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제로 그런 조치가 진행될지는 또 잘 지켜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유선희 기자였습니다. 예, 조금 전 공개된 소식이 있어서 급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아프리카 가나 해역에서 우리 국민 3명이 피랍됐다는 소식입니다.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훈 기자, 먼저 어떤 내용인지 좀 전해주시죠. 네, 방금 정부가 보도자료를 내고 우리 어선의 피랍 소식을 전했습니다. 외교부는 우리 시간으로 27일 오전 2시 30분쯤 아프리카 가나 해역에서 우리 국민 3명이 탑승한 어선이 나이지리아 해적에 의해 피랍된 걸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정부는 우리 국민 3명의 소재를 최대한 확인 중에 있습니다. 납치 세력은 어선이 나이지리아 해역으로 이동하던 중 우리 국민 3명 등을 스피드보트로 이동시킨 후 도주했고 현재 스피드보트 행방 및 우리 국민의 소재가 불명한 상황입니다. 합참은 아덴만 해역에서 작전 중인 청해부대 문무대왕함을 우리 시간으로 28일 현지로 긴급 출동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해외 순방 직후에 상황을 보고받고 최대한의 노력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JTBC 정재윤입니다. 예, 다음 소식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한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달 10일이 되기 전에 재판에 넘겨야 하는 상황인 거죠. 일단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이 전 대통령과 또 김윤옥 여사를 최대한 설득한다는 게 검찰의 방침인데 서울 동부구치소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임지수 기자, 사실상 이제 다음 주 평일 닷새밖에 조사 시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우선 이 전 대통령의 일부 뇌물 혐의에 직접 개입한 걸로 의심받고 있죠, 김윤옥 여사. 계속 조사를 거부하면 검찰 어떤 대응이 가능하겠습니까? 네, 김윤옥 여사는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으로부터 5억 5천만 원대 금품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서 가장인 이명박 전 대통령을 최종 목적지로 하는 뇌물수수 범행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돈을 받는 과정에서 김 여사의 역할이 상세히 굉장히 구체적으로 조사된 만큼, 그런데 그 상황에 대해서 이 전 대통령은 모른다고 부인하고 있는 만큼 김 여사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김 여사와 관련된 조사 내용만으로 볼 때 재판에 넘길 수 있을 정도로 혐의가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이 이미 구속된 상태이고 아들 시형 씨와 그리고 사위인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 등이 이미 다른 범행과 연루된 상태에서 김 여사까지 처벌할지 여부를 두고는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검찰의 고민도 뭐 깊어질 수 있는 주말인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이제 현직 대통령도 아니고 이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모두 조사에 불응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검찰 조사 과정에서 묵비권 행사는 피의자의 당연한 권리이지만 조사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과 김 여사 측이 조사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바꿀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특히 이 전 대통령 측에서는 김 여사를 이 전 대통령의 공범으로 재판에 넘길 가능성을 낮게 관측하고 있었습니다. 한 변호인은 저희 취재진에게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한 직접 조사도 없이 기소 여부를 논의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입장을 전해왔는데요. 이 전 대통령 측은 처음부터 이 수사가 물증 없이 진술만으로 이뤄져 왔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 김윤옥 여사에 대한 의혹은 더욱더 관련 진술이나 물증이 없을 것으로 판단한 그런 입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임지수 기자가 하루 종일 동부구치소 동향을 계속 지켜보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오늘 뭐 주말이었는데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뭐 변호인 접견이나 어떤 특별한 움직임은 없었습니까? 네, 오늘은 주말이라 변호인 접견은 없었습니다. 다만 오후쯤에 이 전 대통령 자녀로 보이는 인물들의 방문이 있었습니다. 취재진에 노출되지는 않았는데요. 또 집회 시위 가능성이 있어서 구치소 측에서는 일부 경비 병력을 증원한 정도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시민단체가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과 관련해서 20여 대 차량을 타고 서울 시내를 도는 이른바 10년 투쟁 승리 선포라는 행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 이곳 서울 동부구치소 앞에 도착해서 관련 행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임지수 기자였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된 지 이제 오늘로 1년째입니다. 구치소에서 5달째 두문불출하고 있는데 주로 독서로 시간을 보내고 또 최근에는 글을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다음 주에는 1심 선고 공판이 예정돼 있죠. 박 전 대통령이 이번에는 참석할지도 관심입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31일 구속됐습니다. 구치소에서 보낸 시간이 벌써 1년입니다. 그 사이 형제들의 접견도 거부하고 유영하 변호사와 도태우 변호사 외에는 아무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자신의 재판 때 법원에 나왔지만 이마저도 지난해 10월 재판 보이콧을 선언하고 구치소에서만 시간을 보냈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은 독서를 하는데 허영만 작가의 꼴 등 만화책 등을 읽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수감 초기엔 박경리 작가의 토지나 김주영 작가의 객주 등 대하소설을 읽었던 걸로 알려진 바 있습니다. 최근엔 글을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일각에선 10여 가지 혐의의 공범으로 지난달 1심에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은 최순실 씨가 나는 누구인가라는 제목의 회고록을 쓰고 있어 박 전 대통령 역시 책을 내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이 다음 주 금요일 열립니다. 검찰이 징역 30년에 벌금 1,185억 원을 구형한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지 주목됩니다. JTBC 심수희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두고 청와대와 검찰이 입장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른바 자치경찰제 때문입니다. 자치경찰제는 경찰 운영과 통제권을 지방자치단체에 나눠주도록 한 겁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이 제도의 도입을 전제로, 그러니까 경찰청장에게 집중된 경찰의 권력을 상당 부분 지자체로 분산한 뒤에 수사권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청와대의 생각은 다릅니다. 정재윤 기자입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그제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에 수사권을 주기 전에 중앙경찰의 기능을 사실상 없애는 소위 실효적 자치경찰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가 반대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문무일 검찰총장의 자치경찰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상 자치경찰제와는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가 구상 중인 자치경찰은 생활범죄 예방과 단속, 공공질서 유지 등 지역 치안 업무와 교통, 경비 활동에 국한돼 있습니다. 지역을 넘나드는 강력범죄나 테러 등 국가 치안과 관련한 업무는 경찰청의 지휘를 받는 국가경찰이 맡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치경찰제가 먼저냐 수사권 조정이 먼저냐를 놓고도 청와대와 검찰의 입장은 다릅니다. 청와대는 2018년 수사권 조정에 이어 2019년 자치경찰제 전면 실시라는 국정운영 스케줄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현재 자치경찰제 도입 문제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TF를 구성해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JTBC 정재윤입니다. 6월 지방선거에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치러집니다. 특히 서울 송파을에는 여야 모두 잘 알려진 인물을 내세울 예정이라 치열한 접전이 예상됩니다. 이윤석 기자입니다. 서울 송파을 재선거에 민주당에선 송기호 변호사의 출마가 유력하게 거론돼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친문 진영의 지지를 받는 최재성 전 의원이 도전장을 내밀면서 경선으로 후보를 정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송 위원장은 지역구에 공을 들여왔다는 점이 삼선 출신의 최 전 의원은 당내 기반과 지명도가 장점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배현진 전 MBC 아나운서를 송파을 당협위원장으로 임명했고 바른미래당에선 박종진 전 앵커가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잘 알려진 얼굴이 강점입니다. 여야가 송파을에 특히 공을 들이는 건 서울이란 상징성이 있고 절대 강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까지 확정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역구는 모두 7곳입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을 앞둔 2곳과 지방선거 출마에 따른 의원직 사퇴 예상 지역까지 합치면 10곳 이상에서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나옵니다. JTBC 이윤석입니다.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는 국회의원의 여러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했죠. 이런 선언을 하기 하루 전날 한국당 위원이 국회 운영위 회의에서 자꾸 내려놓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특별활동비에 세금을 매기는 내용의 법안도 논의됐지만 처리되진 못했습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지난 22일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는 신보수 혁신안을 발표했습니다. 국회의원이 가진 특권을 내려놓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당론으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면책 특권 폐지를 견안으로 담기를 제안합니다. 또한 국민의 많은 불신을 사고 있는 국회의원의 세비 결정권을 국민에게 반납하는 결정을 제안합니다.
하지만 한국당은 하루 전날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선 다른 입장을 보였습니다. 국회의원 세비 가운데 비과세 항목이었던 특별활동비 등도 과세 대상에 포함시키자는 국회의원 수당 개정안이 이날 회의 안건이었습니다. 최근 공개된 회의록에 따르면 한국당 위원으로 참석한 곽상도 의원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도 못 받고 있으면서 있는 것 자꾸 내려놓는 게 옳은지는 잘 모르겠다며 반대 입장을 보였습니다. 국회의원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뺏고 없애야 된다고만 할 게 아니다라고도 했습니다. 결국 국회의원 수당 개정안은 의결되지 못한 채 회의는 끝이 났습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6월 지방선거에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권 위원장은 대국민 담화에서 지난 대선 때 보여준 국민의 높은 정치의식과 참여 열기가 6월 지방선거에도 이어져 생활 속에서 민주주의가 꽃피울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자고 했습니다. 또 가짜뉴스와 비방, 금품이나 향응수수, 공무원의 선거 개입 등은 단호히 조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청산이냐 매각이냐 기로에 서 있는 금호타이어. 2006년 무렵만 해도 이 금호타이어는 매출 규모로 세계 9위에 미국 프로농구 광고도 하는 큰 글로벌 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룹에서 무리하게 대우건설을 인수한 뒤에 자금 부족에 시달리다가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터지면서 워크아웃에 들어간 거죠. 사정이 나아져 다행히 졸업은 했지만 지금 새 주인을 찾기는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 우선권은 있지만 자금이 부족했던 박삼구 금호 회장, 또 회사는 탐나는데 더 좋은 조건을 노렸던 중국의 더블스타, 또 이런 외국 업체가 기술만 빼먹고 도망칠까 봐 걱정한 노조, 그리고 채권단과 금융당국까지. 이 복잡한 갈등 속에서 회사가 청산될 수도 있는 위기였는데 어젯밤 최종 시한 3시간을 앞두고 극적인 노사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더블스타로의 매각이 유력해진 거죠. 이제 그렇다면 과연 금호타이어는 정상화의 길을 걸을 수 있을지 송지혜 기자가 전합니다. 금호타이어 노조 지도부는 어젯밤 금융당국, 채권단과 4시간 동안 회의를 한 끝에 중국 기업 더블스타로부터 자본을 유치하는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자구안 제출 시한을 3시간 앞두고서입니다. 노조는 내일 조합원 찬반 투표로 최종 입장을 정하는데 노조 지도부가 자본 유치에 합의했기 때문에 찬성표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투표 결과 찬성표가 많으면 더블스타는 산업은행 등 채권단과 투자 계약을 맺고 유상증자로 6,463억 원을 넣어 금호타이어 대주주가 됩니다. 채권단도 시설 투자 용도로 2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더블스타는 중국에서 트럭, 버스용 타이어를 판매하는 3위 업체입니다. 더블스타가 새 주인이 되더라도 경영 정상화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부채 비율 300%가 넘는 열악한 금호타이어의 재무 구조를 개선하고 이른바 먹튀 우려도 해소해야 합니다. 쌍용 자동차를 인수한 뒤 인력을 줄이고 기술을 가져갔다는 비판을 받은 상하이 자동차의 전철을 밟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더블스타 차이융선 회장은 앞서 노사 간 합의를 존중하고 독립 경영도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수 조건인 3년 고용 보장에 대해서도 국제관례와 산업은행과의 협의에 따라 정한 것이지 3년 뒤 금호타이어를 다른 데로 옮기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노조의 불신을 해소하는 게 경영 정상화의 첫 단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배우 오달수 씨가 어제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피해 여성들에게 사과한다면서도 성폭력은 아니었다고 다시 주장했습니다. 남녀 관계였고 연애 감정이 있었다는 이야기인데 피해 여성들은 반발했습니다. 정혜성 기자입니다. 배우 오달수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 A씨는 오 씨의 어제 인터뷰 내용을 반박했습니다. A씨는 오늘 JTBC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오 씨가 성폭행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걸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오 씨는 어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성폭행은 아니었다, 소위 썸을 타는 정도의 관계였다고 기억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달 전 입장 발표문을 통해 용서를 구했던 때와는 사뭇 달라진 내용입니다. A씨는 당시 가학적인 성폭행이 있었다면서 애정이라고는 털끝만큼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당시의 충격으로 아직도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O씨는 성추행 피해를 증언했던 연극 배우 엄지영 씨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성숙한 두 남녀 간 모텔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성추행을 반박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다고 밝힌 겁니다. 이에 대해 엄씨는 여전히 O씨가 변명을 하고 있다며 내가 성추행 당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이윤택 전 연희단 거리패 감독이 운영하던 경남의 밀양연극촌. 해마다 이맘때면은 7월에 열릴 연극제 준비로 북적였습니다. 하지만 성폭력 폭로가 나온 지 한 달 하고도 보름이 지난 지금 이 연극촌은 완전히 다른 곳이 됐습니다. 서효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이를테면 밀양 연극회에서 자기의 작품을 선보이면 서울에 있는 그 이윤택 연출가의 극장에서도 공연을 할 수가 있었어요. 수많은 축제 중에 좀 돋보이던 축제였고 불과 1년 전 축제가 열렸던 예술촌의 성벽 극장입니다. 지금이 또다시 축제를 앞두고 연습이 한창일 시기인데요. 그런데 제가 직접 와보니 관객은커녕 연습하는 배우들도 없어서 조금 썰렁한 분위기입니다. 연극촌은 돌아다니는 사람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낯선 사람을 경계하는 분위기까지 생겼습니다. 돌아다니는 거는 말을 하고 돌아다니고 찍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밀양연극촌은 이윤택 전 감독이 1999년부터 사실상 운영을 맡아왔습니다. 하지만 성폭력 폭로 뒤 공연은 전부 취소됐습니다. 단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집으로 가는 친구들도 있고 아직 어디 방황하는 친구들도 아니고. 사람은 떠났고 공간은 을씨년스럽기만 합니다. 지금 연극촌은 정리 작업이 한창입니다. 이렇게 극중에서 쓰던 북과 단원들이 입었던 이런 청바지 그리고 벽에 붙어 있었던 이런 포스터 모두 숙소와 세트장에 있던 물건들입니다. 이제 연극촌을 비워줘야 돼서 지금은 극장 옆 공터에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주차장은 방문하는 차량들 없이 텅 비었습니다. 무대는 뜯겨나가 속이 드러났습니다. 연극촌은 그날 이후 시간이 멈춰버렸습니다. 진짜 여기 차들이 지금 미어 터질 저 위까지 다 줄 서가지고 연극 보고 그랬거든요. 밀양예술촌과 함께 이정 감독이 관여했던 김해 예술창작 스튜디오도 문이 굳게 잠겼습니다. 데리 넣은데 그 뭐래? 하나 둘이 아유 뭐만 여러 명이 경찰들이 번호서서 어떡하니? 언제 서울서 이윤택 후유증은 자생력이 약한 지역 연극계를 초토화시켰습니다. 작업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나쁘게 비춰지는 이미지를 많이 희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 부분들. JTBC 서효정입니다. 네, 어제 충남 아산에서 화물차가 소방차를 들이받아 3명이 숨진 사고를 보도해드렸습니다. 화물차 운전자는 라디오를 조작하느라 앞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이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조영재 기자입니다. 어제 오전 충남 아산의 한 국도에서 65살 허모 씨가 몰던 25톤 화물차가 소방 펌프차를 들이받았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졸음운전 등 여러 가능성을 놓고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밤사이 조사 과정에서 허 씨는 운전 중에 라디오를 조작하느라 앞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특히 경찰은 허 씨가 과속을 했을 가능성도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43번 국도는 제한 속도가 시속 90km입니다. 허 씨는 시속 75km 안팎으로 달렸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경찰은 화물차 운행 기록계를 전문기관에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또 사고 지점 전에 화물차에 타이어 자국이 없는 점으로 볼 때 소방차와 부딪히기 직전에 허 씨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고 당시 소방 펌프차는 허 씨의 트럭에 들이받친 뒤 80여 미터 이상 앞으로 밀려나갔습니다. 경찰은 사안이 중대하다며 허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숨진 교육생 2명의 순직을 인정하고 훈장을 전달했습니다. 행안부는 당시 함께 숨진 김모 소방교에 대해 한 계급 특진과 훈장을 추서한 바 있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네, 사고 소식 이어갑니다. 70대 남편이 몸이 불편한 아내를 구하려고 불길에 뛰어들었다가 두 사람 모두 숨졌습니다. 중앙버스 전용 차로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가 차에 치여 숨지기도 했습니다. 어안이 기자입니다.
집안이 모두 검게 그을렸습니다. 어제 오후 5시 42분 충남 서천에 있는 72살 장모 씨의 집에서 불이 났습니다. 화재 당시 집 안에는 장 씨의 부인 69살 박모 씨가 있었습니다. 박 씨는 1년 전 다리 수술을 받아 잘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근처 비닐하우스에서 일을 하던 장 씨는 곧바로 돌아와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지만 불길을 피하지 못했고 두 사람 모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어젯밤 11시 10분쯤엔 부산 해운대구의 한 버스 정류소 앞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70살 여성 구모 씨가 승용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올해 1월 완전히 개통한 부산 중앙버스 전용차로 구간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사망사고가 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경찰은 CCTV 화면을 분석하는 한편 목격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어환입니다. 서울의 한 스포츠센터에서 화재 경보기가 잘못 울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릴 CCTV 영상은 안전 불감증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당황한 손님들은 서둘러 나가려다 뒤엉키고 직원들은 대피 안내가 아니라 돈을 받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제천의 스포츠센터에서 화재 참사가 난 지 이제 100일이 지났습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서울 화곡동의 한 대형 휴게시설입니다. 지난 24일 이 건물 지하 3층에서 화재 경보가 울리기 시작합니다. 화재 경보가 울리고 당황한 사람들이 뛰쳐나갑니다. 한 아이는 엄마를 일으켜 세우고 옆에서 지켜보던 두 아이도 급히 따라 나섭니다. 30초 만에 찜질방 안은 텅 비었습니다. 건물 입구는 탈출하려는 사람들로 순식간에 뒤엉켰습니다. 할머니는 두 아이 손을 꼭 쥔 채 빠져나갑니다. 젊은 부부는 제자리에서 누군가를 기다립니다. 남편을 찾지 못한 아내는 초조해하고 아이는 아빠를 찾아 나섭니다. 안내하는 직원은 없습니다. 계산대 안에서 돈을 정산하기 바쁩니다. 지난 24일 밤 10시쯤 일어난 일입니다. 이용객들은 지하 1층 비상구는 열지 못했고 어떤 상황인지 안내방송조차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소리 지르는 사람들, 그다음에 뭐 어떻게 된 거냐고 이제 질문을 계속하는 사람들, 뭐 안내나 이런 게 전혀 없었거든요. 사람들은 지하 1, 2층 비상구를 헤매다 겨우 건물 밖으로 대피했습니다. 안 되겠다 싶어서 바로 맨발로 그냥 저 올라갔고요, 1층으로. 경찰과 소방은 10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고 화재 경보는 잘못 울린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날 하루 이곳을 이용한 사람들은 2천여 명, 화재 경보 당시 300여 명이 찜질방 등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건물 관계자는 비상구는 화재 경보가 울리면 자동으로 열리고 안내방송도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소방당국은 좁은 공간에서 많은 사람이 엉켰다며 실제 화재였다면 큰 사고가 날 수 있었다고 경고했습니다. JTBC 이상혁입니다. 네, 바로 내일부터 집이 여러 채 있는 사람은 집을 팔 때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정부가 예고한 양도세 중과 제도죠. 재건축 규제도 강화돼 강남에선 호가를 낮춘 급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가 이어질지 아니면 일시적인 조정에 그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태경 기자입니다. 재건축 호재로 값이 올랐던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최근 호가를 낮춘 급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달 초 국토부가 재건축 아파트의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하면서 재건축 계획에 제동이 걸린 게 원인입니다. 재건축 추진 중이었으니까 그거 딱 얘기 나오니까 떨어지죠. 송파구의 한 재건축 단지는 기준이 강화되기 전에 안전진단을 통과했는데도 호가가 떨어졌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시행으로 재건축 차익의 상당 부분을 부담금으로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직 부동산 시장 흐름이 바뀌었다고 단정하는 건 이르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가격 안 떨어져요. 급매물로 싸게 거래된 거 없잖아요. 더 받고 덜 받고 하는 거지. 그게 떨어졌다 올랐다는 아니잖아요. 실제 이번 주 전국 평균 아파트 값은 58주 만에 처음으로 하락했지만 서울 평균 아파트 값은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와 재건축 규제 강화가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지는 다음 달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을 지켜본 뒤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이태경입니다.
곧 생길 공원에 매일같이 총성이 울린다면 여러분은 어떠시겠습니까? 부산 해운대에서 공사 중인 시민공원 바로 옆엔 경찰 사격장이 있습니다. 폭발음까지 들려 주민들이 불안한데 시와 구는 부지를 바꿀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경찰관 15명이 표적지를 향해 쉴 새 없이 총을 쏩니다. 부산지방경찰청 특공대 훈련장에서 폭서기와 혹한기를 제외하고 매일같이 펼쳐지는 장면입니다. 폭발물 위력 시험도 종종 진행됩니다. 그런데 이 야외 사격장에서 불과 200m 거리에 올 연말 축구장 12개 크기의 시민공원이 들어섭니다. 국비와 시비 등 62억 원이 투입됩니다. 이렇게 공원 조성 공사가 한창인데요. 경찰 사격장에서 나오는 총소리가 이 부지 전체에 그대로 울립니다. 피크닉 시설과 숲속 놀이터, 풋살장 등으로 꾸며지는데 주민들은 제 기능을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안 울렸는지 모르겠지만 마음이 불안해가 되겠습니까? 부산시와 해운대구는 10년간 경찰과 협의 끝에 어렵게 부지를 확보한 곳이고 대체할 땅도 없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불로 쌓여진 데가 처음부터 개발자한 구역입니다. 이만한 데가 없을 것 같습니다. 경찰 측의 실내 사격장으로 바꿔달라는 의견도 내봤지만 특공대 훈련 특성상 쉽지 않아 보입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시위대를 진압하면서 적어도 17명이 숨지고 1,400여 명이 다쳤습니다. 팔레스타인 측이 시위를 6주 동안 이어가기로 한 가운데 유엔 안보리는 양측의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중국의 우주정거장 캔궁 1호가 다음 달 2일 지구에 추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천문연구원은 오는 4월 2일 오전 4시 27분에서 오후 4시 27분 사이에 지구에 떨어질 것으로 봤는데 추락할 수 있는 지역에 우리나라도 포함돼 우주위험 위기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오늘 오후 2시 30분쯤 서울 천호동의 건물 철거 공사장에서 작업하던 포크레인이 뒤집어져 건물을 둘러싼 가림막이 일부 무너졌습니다. 시민 2명이 얼굴 등에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경찰과 소방당국은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주변을 통제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4.16 가족협의회 요청에 따라 다음 주 중에 미수습자 5명의 유해를 찾기 위해 추가 수색을 하기로 했습니다. 해수부는 이달로 수색을 마무리하려 했지만 지난 14일과 15일에 기존 수습자의 뼈 3점이 더 수습되면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 정치부 안지연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 바치다입니다. 예, 두 사람 모두 이제 서울시장 출마 선언했거나 이제 곧 출마할 사람 같은데 뭘 바친다는 겁니까? 네, 민주당 우상호 의원과 바른미래당의 안철수 인재영입 위원장은 어제와 오늘 이틀에 걸쳐 페이스북에서 말싸움을 벌였습니다. 예. 그런데 두 사람 모두 이 바치다 이 표현을 써가면서 맹공을 펼쳤는데요. 이 시작을 한 건 먼저 민주당 우상호 의원이었습니다. 앞서 바른미래당의 유승민 공동대표가 이 자유한국당과 선거 연대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 그동안 자유한국당과 연대는 절대 없다 이렇게 말해왔던 안 전 대표가 이 사실상 거짓말을 한 셈이다 이렇게 문제 삼은 겁니다. 예. 그러면서 앞서 이 바른정당과 합당했을 당시에도 이 거짓말로 국민의당을 바른정당에 갖다 바쳤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예, 합당을 한 것을 이제 국민의당을 바른정당에 갖다 바쳤다 한 거군요. 안 전 대표 입장에서는 기분 좋지 않은 이야기일 것 같은데 어떤 반응이 있었던 겁니까? 네, 반격에 나섰습니다. 안 전 대표 먼저 이미 바른미래당이 당론을 통해서 자유한국당과는 선거 연대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한 점을 들어서 반격을 펼친 건데요. 예. 그러면서 학생 운동권 출신이었던 우 의원을 향해서 이 동료 학생 동지의 순수한 열정을 정치권에 바치고 얻은 자리에 오래 계셔서인지 판단력이 많이 흐려지신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예. 그러면서 그 끝에는 더 큰 자리, 그러니까 서울시장에 도전하는 것도 제고해달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 의원의 지금 정치적인 입지가 운동권 동지의 순수한 열정을
바치고 얻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군요. 그렇죠. 예, 지금 뭐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직 뭐 민주당 내에서 경선은 아직 치러지지 않았잖아요. 네. 안철수 전 대표 후보와 이제 먼저 신경전을 벌이는 그런 모습인 거군요. 네, 맞습니다. 우 의원 입장에서 또 안철수 전 대표도 마찬가지지만 예선도 안 치렀는데 이 본선 경쟁자와 썰전을 벌인 셈입니다. 예. 이 서울시장 후보로 앞으로 인지도도 높이고 전투력도 보여주겠다 이런 뜻으로 보이는데요. 예. 인지도나 지지율에서 아직까지는 다소 열세로 평가되는 우 의원으로선 사실 별로 손해날 게 없는 장사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 다음 키워드 볼까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서민 용어입니다. 예,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이야기 같은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홍 대표 그동안 막말 논란이 끊임없었는데요. 오늘 그간의 막말로 지목됐던 말들을 스스로 총 정리했습니다. 예. 페이스북을 통해서 정리한 건데요. 그 내용을 보면 먼저 탄핵당한 박 전 대통령을 향해서는 향단이라고 표현한 바 있었고요. 예. 또 친박 의원에 당해선 바퀴벌레다, 암덩어리 이렇게 표현을 했고 또 지방선거에서 자신에게 험지로 출마라고 권유한 당내 중진 의원들에겐 연탄가스처럼 비집고 올라온다며 연탄가스에 비유한 적도 있습니다. 예. 또 마지막으로 자신의 장인어른에게는 영감탱이 이렇게 표현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비하인드 뉴스에 많이 이제 소개가 됐던 이야기들 같은데 그걸 한꺼번에 이제 본인이 정리해서 올렸다는 거군요. 네, 그런데 정작 하고 싶었던 말은 이게 막말이 아니었고 우리가 통상 쓰는 서민적 용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때문에 자신은 막말을 한 적이 없고 그 상황에 가장 적절한 비유를 하면 할 말이 없던 상대방이 오히려 막말로 반격을 해왔다. 이렇게 막말로 막말이라며 반격해왔다. 이렇게 언급한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서민들이 쓰는 말인데 이제 소위 이제 막말 프레임에 말렸다, 갇혔다 뭐 그런 주장인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이 막말 프레임에 갇힌 건 바로 이 발언 때문이었다고 지목을 했는데요. 해당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예. 지금 민주당 1등한 후보는 저거 대장이 뇌물 묻고 자살한 사람입니다. 이 발언은 지난해죠. 경남도지사 시절에 자신이 한국당의 대선 주자로 거론됐던 시기에 했던 말입니다. 예. 결국 노무현 전 대통령이 뇌물 받고 자살을 했다고 표현해서 사자 명예훼손 논란까지 번지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저 발언으로 이제 본인을 향한 막말 프레임이 시작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군요. 네. 억울한 부분이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막말이냐 아니냐는 하는 사람이 아니라 듣는 사람이 판단하는 일 것 같습니다. 비하인드 뉴스 안지영 기자였습니다. 네, 완연한 봄이 느껴진 하루였습니다. 국내 최대 벚꽃 축제가 진해에서 열린다죠? 예, 진해 군항제입니다. 오늘 전야제를 시작으로 막이 올랐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연결해서 소식 좀 들어보겠습니다. 배승주 기자, 지금 보니까 이제 뒤로 벚꽃이 활짝 핀 모습 보입니다. 관람객들이 아무래도 많이 찾았겠죠? 네, 관람객들이 너무 많아 걷기도 힘들 정도인데요. 이곳부터 약 1.4km 되는 길 전체가 말 그대로 벚꽃 터널입니다. 해가 지고 화려한 조명이 켜지면서 이곳은 낮과는 또 다른 모습입니다. 이 때문에 밤에도 관람객들의 발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남자친구랑 오니까 드라마의 한 장면을 느끼는 것 같고 되게 조명이 켜지니까 이쁘더라고요. 정말 영화의 한 장면의 주요 주인공을 제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진해 군항제는 저녁 6시 전야제를 시작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이어집니다. 현재 벚꽃은 약 80%가량 피었습니다. 다음 달 5일쯤 절정을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벚꽃이 참 예쁘네요. 그런데 벚나무에 빗자루병이 발생했다고 들었는데 괜찮은 건가요? 이 병에 걸리면 꽃이 피지 않고 장가지가 마치 빗자루처럼 보인다고 해서 빗자루병이라 불립니다. 그래서 공기를 타고 날아간 병균이 주변 벚나무를 전염시키는데요. 올해는 9,500여 그루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축제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방제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예, 오늘 뭐 전국적으로 미세먼지도 많이 거쳐서 그래서 지금 관람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요. 낮 동안 기온도 많이 올랐습니다. 날씨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오늘 오전 일부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았지만 오후 들어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내일은 전국 대부분에서 보통 수준으로 회복하겠습니다.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올랐습니다.
목포는 22.4도로 3월 기준으로 역대 가장 높았고 전국 대부분 지역이 20도를 웃돌았습니다. 네, 진해 군항제 현장에서 배승주 기자였습니다. 예, JTBC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